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발견 후 200년 넘게 치료제를 만들지 못한 과수화상병, 국내 발생 대부분이 충북에 집중되고 있어 자칫 지역 과수 기반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가 400곳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한 달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의 과수화상병은 확진 농가 400여 곳에 피해 면적은 22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159헥타르, 제천 57헥타르, 음성에서도 9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경우는 전체 사과밭의 70% 이상이 매몰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발생일이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발생 건수도 지난해 4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 과수원 한 곳당 감염된 나무 비율은 지난해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복해 있던 세균이 올해 기상 조건과 맞물려 급속히 퍼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이 평균 기온이 2 내지 3도씩 높았고 초봄 발화기 저온 피해로 인해서 나무 저항력이 약화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발생 추이를 보면 정점을 찍은 뒤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 충북 도내뿐 아니라 음성 진천과 인접한 경기도 안성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오고 있어 금세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7월 중순까지 과수화상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될 경우 예상 피해 면적은 330헥타르 정도로 축구장 460개에 달하는 사과 배밭이 매몰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주 사과는 물론이고 제천 사과도 과수화상병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게다가 정부 대책이 사후 약방문에 그치면서 사과 과수원의 절반은 폐원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농산물 경매시장에서 최고 대접을 받는다는 제천 사과가 과수화상병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62곳에 이어서 올해는 이미 100곳이 넘는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은 제천의 경우 확진 과수원이 100운면에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박달재라는 지리적 이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할 때 확산과 발병률이 높다는 경험을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여기에다 정부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사후 약방문 감염된 나무를 땅에 묻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데도 올해 과수화상병 예산은 지난해 실제 피해 보상액의 30%에 불과합니다. 예방과 치료법을 찾을 연구시설은 예산 확보가 늦어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에 발이 묶여 가용할 대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발빠르게 매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후의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상과 또 추가적인 품목을 어떻게 개량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악의 경우 도내 사과 과수원의 40%는 과수 화상병 확산으로 폐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한 차례 무산된 청주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9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도로 한 방향을 산책로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반쪽 말고 완전 둘레길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우암산 순환도로입니다. 이 왕복 차로 중 시내편 도로를 둘레길로 바꾸고 차량은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일 공원에서 우암 어린이회관까지 4.2km에 각각 폭 3m와 2m가량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보도가 좁으니까 사람하고 마주칠 때 그때 이 차도로다가 건너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이시종 지사의 지원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반쪽이 아닌 완전 둘레길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제2순환로가 생기는 등 이전에 비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겁니다. 왜 일방 통행으로 하려고 하냐. 아예 지금 어떤 교통의 문제에서는 벌써
역할을 다 했는데 완전하게 편하게 걷는 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하지만 청주시는 난색입니다. 지금도 전체 사업 면적의 10%에 달하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는데 주변 사찰과 도로 이용자들의 민원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 토지주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돼야 되겠죠. 한편 지난주 구성된 백인 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4일 우암산 순환로 걷기 행사를 여는 등 둘레길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뉴스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 과수화상병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사태고요. 국내 발생 대부분이 충북에 집중되고 있어서 지역 과수 기반이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예, 올해 첫 발생 신고가 5월 16일이었으니까 이제 딱 한 달 됐거든요. 네. 확진 농가가 15일 기준, 어제 기준으로 391개 농가로 늘었고요. 네. 피해 면적은 221헥타에 달합니다. 피해 면적이 이미 지난해에 2.5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충주 발생 지역, 지역에도 발생 지역은요, 네.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등 4개 시군이고요. 네. 특히 충주 지역 피해가 큽니다. 충주에는 사과와 배 과수원이 1,800개 가까이 있는데 어제까지 276개 농가가 과수 화상병에 걸렸습니다. 농가 100개당 네. 15개 꼴인데요. 15% 되겠죠. 이 정도면 충주 사과의 명성, 또 뭐 과수 기반, 농가의 생계까지 총체적 위기에 봉착한 걸로 봐야 합니다. 네, 충주는 초비상이고요. 제천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천도 좀 전에 리포트가 나갔는데요. 제천도 충주 못지 않습니다. 제천엔 사과와 배 과수원이 6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 가운데 104개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률이 무려 17%에 이릅니다. 충주와 제천을 초토화시킨 과수 화상병이 이제는 음성과 진천에서도 발병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확산세를 보이기 때문에 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수화상병이 이제 매몰 외에는 이제 딱히 방법이 그렇죠.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입니다. 네. 나무가 여기에 감염되면 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게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된 게 1780년 미국 뉴욕 허드슨밸리입니다. 이때부터 240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치료나 예방약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감염된 나무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신속하게 땅에 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과수원 나무 전체를 매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농가들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제 농가들이 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손실 보상금을 놓고 반발도 있었습니다. 네. 농가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수년 동안 계속되는 건데 그쵸. 폐원에 대한 보상가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보상 단가를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일반 재배 등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를 14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여기에 매몰 비용도 작년까지는 정액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는 실비 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농민들 당연히 불만을 터뜨렸지만 지금은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하니까 당국의 긴급 방제 명령을 눈물을 머금고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나무를 이제 뿌리채 뽑아서 매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예 사업이 엎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올해 왜 이렇게 과수화상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걸까요? 충북 농업기술은 오늘 그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일단 기후와 관련이 크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입니다. 네. 균이 고온 다습한 날씨에서 잘 번식하게 되는데 올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2도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네. 또 봄에는 비가 자주 내려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니까 과수화상병 세균의 잠복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균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다가요. 네. 기후 조건만 맞으면 병으로 발현하게 되는 거니까
아주 무섭고도 질긴 식물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앞에서 아까 이제 미국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 이게 발생하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국가에서는 과수원을 폐원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네. 감염된 가지만 잘라내고 있고요. 아. 이탈리아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감염된 나무만 선별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우리나라가 사실 토착화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외국의 사례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가지만 잘라내든지 아니면 나무를 선별해서 이제 뽑는 걸로 그렇죠. 제거하는 걸로. 예, 예. 자,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보상 또 지원 문제가 시급한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는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과수화상병 확산세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지금 7월 중순까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더 계속 과수화상병이 이제 계속 확산이 되는 셈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피해 면적이 지금보다 100헥타 이상 더 늘어나서 농가 피해 보상금이 900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가급적 신속하게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충주 제천 지역 과수산업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장의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지금 지난 1일 꾸려졌는데요. 여기서 대체 장목이나 사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반드시 나와야겠고요. 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치료제와 방제 기술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의 좀 확산은 좀 막아야 되겠고요. 또 합리적인 좀 농가들의 보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대 PD의 시선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선을 담았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월 15일은) 2006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아닌 인식의 날일까요? 그만큼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고령화 사회의 그늘 노인학대.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만 보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4.9%.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6년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충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늘어난 것, 바로 노인 학대입니다. 우선 법적인 정의로다가 보면은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행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 착취를 한다든지 또 방임, 유기하는 것 이것을 다 노인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전국의 학대 판정 건수로 볼 때 2014년 약 3,500건에서 2018년 약 5,10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2018년 139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학대 주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70% 이상이 아들, 배우자, 딸 등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경우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반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피해 노인의 50% 이상이 주 1회 이상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 가족 문화 속에서는 신체적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인권 차원에서 신체적 안전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즉시 개입해서 분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개입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적 사례에서도요. 그런 지점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학대당한 노인이 가해자인 가족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되레감싸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노인 학대 사건 중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100건 중 3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그 노인들은 아무래도 내 자식이니까 얘가 원래는 안 그런데 참 착한데, 그리고 술만 안 먹으면은 정말 천사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늘상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청주의 한 요양기관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몽둥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온몸에 피멍이 노인 학대 사건에서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설 학대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시설 종사자가 몽둥이로 치매 노인을 폭행,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것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은 시설 학대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건 아무래도 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충북의 경우에도 시설 학대가 2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시설 학대 역시 보호자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폐쇄적이 될 수. 근데 이제 약간 개인 시설일수록 그런 게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기관도 있고 일부 시설이긴 합니다만, 혹은 또 이윤에 매몰되어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지역사회 개방보다는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고여서 썩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학대의 50% 이상이 부양 부담에서 기인하고 있고, 때문에 노인 돌봄의 사회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그 첫걸음은 노인 요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시설에서의 학대가 너무 도를 넘는다. 그래서 이제 약물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정이 나오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이제 시설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참 국가 개입이든 공적 개입을 빨리 촉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지난해 12월까지 신고제로 운영됐습니다. 일정 기준과 자격만 갖추면 누구라도 운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심사 기준을 강화해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10년 사이 전국에 약 2만 2천 개가 난립했고, 일부는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하다 보니 돌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시설 평가가 어떤 정량 평가 아니라 이제 정성 평가, 정말 얼마나 질적인 운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충청북도 이회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이 제정된 겁니다. 일단 그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만들면서 정작 노인보호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노인 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주무관청에 문의해 본 결과 거기도 그냥 노인 학대 예방 조례를 만든다는 것, 그것만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어떤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안의 내용도 부실하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예산 지원과 인권교육, 모니터링 등에 대한 항목을 할 수 있다로 표현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좀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전문성과 또 직원들이 오랜 경험들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인건비와 또 프로그램, 사업비를 좀 분리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오랜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반씩 부담하고 있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예산 확충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법정 근로시간과 수당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개인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충청북도 의회는 조례안의 실행 과정에서 허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인학대가 밀접한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 만큼 재발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당장의 학대 위험만을 제거하는 현재의 단기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학대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관리하기 위해선 각 지역의 노인복지시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보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련을 잘 구축하고 또 연계해서 지원하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개별 기관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이게 좌우된다고 하는 것들은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에서 노인 인권 향상으로 시선을 넓히고 노인과 가족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가정 아니면 시설 입소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많은 마을 주민자치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서로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내에서의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잠시 분리하고 다시 적응하고 교육해서 이제 돌아가더라도 안전함을 담보해서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우리 한국적 그 문화 속에서 시도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이 되면 다시 아이가 된다고 말이죠. 이처럼 노인을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고가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인을 완전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노인 스스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노인을 위한 나라로 가는 첫걸음은 아닐까요? 조금만 걸어도 시원한 음료수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은 청주가 29도, 단양 30도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모레에는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한낮 기온은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우산 대신 작은 양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충주 18도, 그 밖의 지역은 모두 1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29도 등 28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은 영동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빛을 되찾으면서 30도 안팎의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 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 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